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스키는 마시라고 있고 물은 싸우라고 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물이 단순한 생활 자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고 산업의 기반이고 때로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새벽 3시 1,5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아이를 안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줄을 섭니다. 이게 전쟁 중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유국, 석유 부국, 중동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석유는 넘치는데 물이 없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 정세가 내 자산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지금 테헤란의 상황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댐이 5개 있는데 그 저수율이 5%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5%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올 수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물탱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물탱크가 거의 텅 빈 상태, 바닥에 물이 조금 남아 찰랑거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 하나로 1,500만 명이 버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란 수자원관리회사는 2025년 테헤란 댐의 수위가 9월 말이면 완전히 고갈될 위험에 놓였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리면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위에 있는 땅이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1년에 30cm씩 내려앉고 있는데 이건 국제 안전 기준의 60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국제 기준의 60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기초가 흔들리고 도로가 뒤틀리고 지하 배관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낮에는 단수가 되어서 물을 쓸 수가 없고 야간에도 제한 급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급수 탱크에 의존하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테헤란 시의회에서는 기우제를 지내자는 안건까지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21세기 인구 1,500만 명의 대도시에서 기우제를 의논하는 겁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지 여기서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란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가 안 왔기 때문일까요? 기후 변화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원인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지금의 이란 땅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대도시를 만들고 밀을 기르고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물이 없는 땅에서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카나트라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카나트는 쉽게 말하면 산 아래에서 도시까지 이어지는 지하 수로입니다. 산에 내린 비와 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대수층, 쉽게 말하면 땅속 물 저장고를 만들어요. 카나트는 그 물이 새로 생기는 만큼 딱 그만큼만 흘러서 도시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돈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에 원금이 있다고 해봅시다. 카나트는 그 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이자만 찾아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000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나바드라는 이란의 작은 도시에는 지금도 2,700년 전에 만든 카나트가 살아있는데 길이 45km에 427개의 우물이 지금도 4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된 기술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정교한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1963년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백색 혁명이라는 이름의 농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디젤 양수기와 전기 보조금이 농민들에게 풀렸습니다. 땅에 파이프 하나 박으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거의 공짜 전기로 지하수를 마음껏 퍼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원금에 손대지 않던 방식에서 원금 통장을 통째로 해지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큰 저금통이라도 계속 꺼냈으면 언젠가 바닥나죠. 이 선택이 3,000년을 버텨온 이란의 물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혁명 정부는 식량 자급을 국가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독립적인 국가로서 스스로 먹고 살겠다는 거였죠.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막과 반건조 지역이 대부분인 이란 땅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밀과 쌀을 전국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 전체 물 사용량의 90%에서 92%가 농업에 쓰이고 있는데 농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5% 수준입니다.
물은 90%를 쓰면서 경제에는 10%만 기여하는 구조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물의 효율입니다. 농민들이 지하수를 퍼 올려 밭에 뿌리면 그중 3분의 2가 증발하거나 땅으로 새어나갑니다. 실제로 작물에 닿는 건 30%에서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 올린 물의 70%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표를 가진 유권자였고 정치인들은 그 표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뚫은 관정조차 합법화해주는 법이 의회에서 추진됐습니다. 물 위기를 경고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는 선거 앞에서 번번이 묻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란의 물 위기를 더 악화시킨 주체가 바로 군대였다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에는 카탐 아람비아라는 거대한 건설 조직이 있습니다. 20만 명의 직원과 800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진 사실상 군대 재벌입니다. 이 조직이 이란 전국의 댐 건설과 강 개발, 지하수 개발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스관, 항만, 유전, 그리고 댐까지 전부 이 군 건설 조직의 손을 거칩니다. 1960년대 이후 이란에서 건설된 댐이 600개가 넘습니다. 댐 하나를 지으면 거대한 건설 이익이 생기죠. 그 돈이 국민 생활 기반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 군대 건설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댐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트반드 댐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이 그곳 땅 밑에 소금 지층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공사는 강행됐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댐이 완공되자 6,650만 톤의 소금이 강물에 섞였고 카룬 강의 염도가 35%나 올라갔습니다. 그 강물을 대고 살던 하류의 야자수 농장 40만 그루가 모조리 말라 죽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한 댐 하나가 강 하나를 통째로 망가뜨린 겁니다. 우르미아 호수는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호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류에 댐이 들어서면서 물 공급이 끊겼고 2023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찍은 위성 사진에서 거의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호수 부피의 95%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금 벌판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금 먼지가 날립니다. 인근에 사는 500만 명의 주민들이 그 먼지를 마시고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 만든 댐이 호수를 죽인 겁니다. 여기서 같은 중동 국가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란의 선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비슷한 조건의 사막 국가입니다. 석유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석유 수익을 물 인프라에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대 담수화 사업자인 사우디 수자원 관리 공사를 통해 국민 식수의 절반 이상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극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이 사막인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집트와 요르단에 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정용 식수의 70% 이상을 담수화로 충당하고 쓴 폐수의 70%를 다시 정화해서 농업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같은 햇볕, 같은 사막,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자원을 어디에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란은 석유 수익을 군대 재벌의 댐 건설 사업과 비효율적인 농업 보조금에 쏟아부었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그 돈으로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물을 만드는 기술, 물을 아끼는 기술, 쓴 물을 다시 쓰는 기술이에요. 자원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자원을 잘 쓰는 게 부자라는 말이 여기서 딱 맞습니다. 이란의 위기는 내부의 잘못된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도 세 가지 커다란 압박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웃 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요. 하늘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이란은 최근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건조해지는 곳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나마 비가 와도 이미 가라앉은 땅은 회복이 안 됩니다. 지하수가 빠져나가 생긴 빈 공간은 비가 와도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구조는 되살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오는 압박도 있습니다. 이란의 동쪽,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고 있는 탈레반이 헬만드 강에 댐을 쌓고 수문을 잠그면 이란 동남부로 오는 물이 끊깁니다. 1973년에 맺은 조약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매년 8억 5천만 톤의 물을 이란에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탈레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이란 동남부 시스탄 지역의 습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농민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군사 제재와 국제 고립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담수화 기술은 비싸고 복잡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 아래에 있는 이란은 그 설비와 기술을 제대로 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외화도 동결되어 있고 기술 이전도 막혀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담수화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싶어도 벽에 막히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역사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리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약 150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땅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도시 외곽에 쌓인 그 사람들의 분노가 2011년 봉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뭄 하나가 내전의 불씨가 된 겁니다. 이란도 지금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민심이 이미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물 부족이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세계 해상 원유의 20%, LNG의 25%가 통과하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 LNG의 20% 이상이 중동에서 오고 수입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카타르산 LNG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에게 이 해협은 사실상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협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6년 봄 걸프 지역의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를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카타르 에너지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는 공급 차질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란이 흔들리면 호르무즈가 흔들리고 호르무즈가 흔들리면 한국의 기름값과 전기 요금이 흔들립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자동차, 배, 화학제품,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수출해서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초순수, 즉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특별히 정제된 물의 양이 5만 톤에서 9만 톤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1인당 연간 가용 수자원은 1453세제곱미터로 유엔과 OECD가 정한 물스트레스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란의 물 위기가 한국에게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수담수화 플랜트 계약을 체결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담수화 설비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보여주듯 물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글로벌 담수화 시장은 2030년까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을 만드는 기술, 아끼는 기술, 재사용하는 기술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공업과 소재 기술이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이야기를 좀 더 파고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의 물 위기가 한국 반도체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웨이퍼라는 아주 얇은 실리콘 판 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새겨 넣는데 이 공정에서 오염물질 하나라도 끼어들면 불량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초순수, 즉 불순물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극도로 정제된 물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물로 가득 채웠을 때 참깨 한 알 정도의 불순물만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사업장에 하루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30만 톤 수준이고 2030년이 되면 반도체 라인 증설로 이보다 2배 이상이 더 필요해집니다. 지금 한국은 용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들어가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삼성 투자금 360조 원, SK하이닉스 투자금 600조 원 규모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에 물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를 두고 이미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에서는 용수 공급을 거부하고 있고 경기도 동부 농촌 지역에서도 협조를 꺼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더 만들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공장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공장 냉난방 비용이 오르고 결국 반도체 한 장 만드는 원가가 올라갑니다. 수출 단가에서 경쟁력이 깎이기 시작하죠. 한국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게 고스란히 환율과 일자리와 물가로 연결됩니다. 중동 한 나라의 물 위기가 결국 우리 장바구니 가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미 지금 이란은 단순한 물 부족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에는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에서 극심한 물 부족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농민들이 물을 달라고 거리로 나왔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테헤란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민생고 시위가 이란 전국 31개 주로 퍼졌습니다. 물가 폭등, 리아라 가치 폭락, 에너지 부족에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진 겁니다. 시위대는 체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고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역사는 이미 몇 번의 답을 보여줬습니다. 물이 없어지면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분노를 키우고 그 분노가 거리로 나옵니다. 시리아가 그랬고 이란에서도 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 이란 농무부 장관 이삭 칼란타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물 부족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이란에 더 큰 위협이다. 지하수의 고갈이 계속된다면 이란은 20년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요. 자기 나라 농무부 장관이 적국보다 자국의 물 문제가 더 무섭다고 말한 겁니다. 이란이 불안해지면 주변 지역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란 국경을 접한 나라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 이 지역 전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면 그 충격은 유럽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이 불러온 유럽의 난민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시리아 인구가 2천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란은 9,300만 명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시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2026년 봄,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우리 통제 아래 있다며 오판하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이 실행되면 카타르산 LNG가 끊기고 중동 원유 공급이 막히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공장 가동 비용이 오르고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란의 물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일상의 물과 이야기로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이 이 지경이 된 건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3,000년 동안 사막에서 버텨온 지혜를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땅속 원금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 불법 관정을 눈감아줬고 군대는 댐을 지어 이익을 챙겼고 정작 국민들은 새벽 3시에 물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자원은 충분했습니다. 관리가 실패한 겁니다. 한국은 아직 이란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면 에너지가 흔들리고 반도체 공장의 물 공급이 불안해지면 수출이 흔들립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단기 이익보다 장기 지속성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00년을 버텨온 땅이 7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금을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떤 자원이든 원금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땅속의 물이든 자연이든 신뢰든 아니면 우리 사회의 공공기반이든요.